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 인물. 최 교수부터 이번 주에 뜬 인물 누굴 뽑아오셨습니까? 전 이인영 의원을 생각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공천 받았죠. 예, 받았기 때문에 이 이인영 전해철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직 관심이었는데 일단 공천을 단수치로 받았어요. 이것도 경선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뜬 인물로 잡았고, 가장 진 인물은 이제 김영주 국회부의장인데, 김영주 의원 이분은 진 인물까지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진 인물 나중에 예. 그냥 이미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이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내일 입당한다고 오늘 밝혔답니다.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전 진인물이다. 왜냐하면 설령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꼭 국민의힘을 입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최종 입당은 내일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일단 진인물을 김영주 국회부의장으로 잡았습니다. 네. 뭐 공천 탈락에 불만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건 좀 당위적으로 봐서 무소속으로 하거나 차라리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게 맞지. 그 국민의힘에 간다는 게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정치 활동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우리 네. 정치에 그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진임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현역 의원으로 국민의힘에 간 게 이제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 교수는 둘 다 문제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네. 자, 최진 원장은 금주에 우선 뜬 인물. 전 좀 김이 빠졌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말씀을 해서 민주당 김영주 부의장. 그러니까 죽었는데 김영주 부의장을 떴다고 이제 보시는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네, 다시 살아난 의원인데요. 20%의 하위 포함돼서 다 이제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뭐 이렇게 띄워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4선인데 5선 되면 이제 국회의장까지 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은 여러 의원들 중에,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왜 김영주 의원을 이렇게 공을 들이느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보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법안이라든지 발의 그리고 국회 의사 진행 과정에서 비교적 중립적 중도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중도층 흡수에 유리하다고 보고 저는 영입에 공을 들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탈락된 4선 5선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근데 전화 한 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주 의원에게 이렇게 공을 들인 거 보면 결국 그동안에 김영주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페이스, 중립적 중도적 페이스가 뒤늦게 이렇게 거의 시체말로 다 죽었는데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한 분은 진인물로, 한 분은 뜬 인물로 뽑으셨는데 4월 10일 총선에서 이기는지 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금주에 또 진인물은 최진 원장. 저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으로 봅니다. 예. 5선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66년생인데요. 예. 엄청 젊습니다. 5사 20년 국회의원 해왔는데 요번에 공천 받아 됐으면 6선. 그렇죠. 국회의장까지 노려볼 수 있죠.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나 민주당 내에서 별명이 뭐였냐면 한때 진정한 운동권이다. 예. 운동권도 아니면서 아주 그 민주당을 위해서 진두지휘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그냥 요번에 컷오프를 당해 버렸죠. 예. 그래서 뭐 정유라 최순실 뭐 딸도 대학에서 농계처럼 한번 붙겠다 이렇게 해서 잔뜩 격전지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만 허망하게 공천에 탈락돼 버려서 정말 아주 한순간에 아주 지는 인물이 돼버렸죠. 예. 뭐 설훈, 홍영표 이런 분들이 탈락된 거는 비명계라서 논란이 되고 이분들도 계속 입장을 밝히고 뭐 무소속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계라서 그런지 탈락 이후에 언론도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안민석 의원도 별로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수긍하는 건가요? 본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하기지만 근데 워낙 젊기 때문에 어딘가를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겠나. 다른 지역으로? 아니요. 다른 당. 아. 무소속이든 혹은 뭐. 그럴까요?
친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고는 싶은데 방금 말씀한 대로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전화하는 데도 없기 때문에 아주 참 난처한 안민석 의원은 친명은 친명인데 그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받으려고 속된 말로 줄선 차원의 친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중도층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에서 좀 애매했어요. 그리고 그 최순실 사태 때 이른바 아주 집요하게 정유라 씨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아마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안민석 의원의 이 탈락에 대해서 서른 홍영표 의원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느낌상.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뭐 다른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스포트라이트 잘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뭐 뜬인물 진인물 전부 다 이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두 분 다 집어주셨는데 민주당의 지금 공천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언론에서 뭐 비명 행사다, 뭐 친명 횡재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저는 이런 제가 보니까 결리사의 뭐 견인수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 이제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한 걸 보면은 목숨을 내걸 생각해라.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이것과 너무 반대.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시간이 더 많았으면 많이 찾아봤을 텐데. 그 이것과 같지는 않더라도 결리사의 견위수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안중근 의사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이 말까지는 안 가더라도 물론 공천이 그런 것이고 정치가 현실 권력을 탐닉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게 정도 문제여야 되는데 네. 이번에 사실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사실 전 본질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정도에서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친명의 약진 그리고 비명의 어떤 여태까지 지금 잠깐 나눴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너무 좀 상식과 어떤 보편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공천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앞으로 선거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다. 너무 정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최진원 원장. 일단 외형적인 모습만 놓고 표현하자면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중심으로 해서 묻지마 폼나게 할 거야. 지역별로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용주 다르고 함은경 붙들고 이렇게 보면 맞춤명의 공천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춘다면 야당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묻지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그래서 천유부대 호위무사들을 공천에 역점을 두는 점에서 아주 확연하게 대입이 된다. 당 중심의 국민의힘은 공천이라면 민주당은 상당히 이재명 개인을 위한 공천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난주에도 계속 제가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총선 승리가 어려워질 거라는 걸 이재명 대표는 모를까? 이 질문인 거예요, 항상. 그렇죠.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는데도 한다. 아는데 지금 이제 친명 위주로 이제 포진을 해서 설령 제1당의 지위를 뺏기더라도 일단 그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친문이 포진되는 이 구도를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까지 남매고 가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대 선거를 보면 공천을 엉터리로 하고 공천의 자국이 많이 난 정당이 되게 적다고요. 그러니까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발언들이 무슨 뭐 겉으로나마 통합이라든지 설득하는 발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내가 길 간다라는 건데 그건 다시 말해서 설령 150석이 안 되고 150석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제2당이 되더라도 제1당이 안 되더라도 내 세력으로 간다.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의 세력을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는 그냥 명분인 것이고 세력을 교체해서 나의 세력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좀 설명이 되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 자체가 전 상당히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대표로서 당장 나가러 올 거 아닙니까? 책임론을 뭐 피할 수 없고 대체로 총선을 참패하면 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행태로도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예, 대단히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은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이렇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좀 목소리를 엄청 높여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시 반복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금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이 더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비례대표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진보 성향이 있는 단체들 외곽들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함께 하자. 그것도 예. 결국은 강력한 이재명 친위 부대 조직 이게 중요한 거지 배치 몇 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천제는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안주 그럼 뭐 그 패배 기준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미 지난번에 180석을 얻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목표가 152석이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20석, 130석밖에 못했다.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냥 그리고 가요? 이미 나오는 얘기가요. 다음권 다시 재도전해서 바로 대권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임종석 뒤에 얘기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권은 고사하고 다음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공천에서 아웃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임종석 같은 경우 본인 일찍이 본인 다음권 도전 얘기가 파다합니다. 여의도에. 이재명 전 놔두겠어요? 그리고 중진들 한번 봐보세요. 살아남은 사람과 아웃된 사람들의 차이점이 예. 당권이나 대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은 다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홍영표 의원은 지난번에 홍영표 이미 한번 의원도 붙었고. 예. 근데 문제는 이재명 측근들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떨어지면 친명 위주로 공천을 했는데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친명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래도 대표적으로 버틴다고 합니다만 친명도 사라지는데요, 뭐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당권 경쟁에서 친명도 이제 표를 갖는 거니까 낙선자들도 국회의원만 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 길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예상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은 그거밖에 없죠. 없을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자신 주도로 세력 개편을 하고 다음번 당권 및 대권 도전까지를 안전하게 할 수 하겠다. 있도록 구도를 짠다. 이번 총선에서.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죠.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 세력으로 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를테면 이번 총선 공천이 끝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은 현저하게 약화된다. 친문계 의원들의 입김은 현저하게 약화된다. 비명계 중진들의 영향력도 현저하게 약화된다. 그럼 뭡니까? 이재명 천하죠. 예. 그럼 아까 지금 뭐 선거에 지면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무력화되는 거죠. 내 세상인데 뭐 누가 물러나라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심플한 거죠 전략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 도전했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또 더 어려워질 텐데. 어렵죠.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까지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뭔 당장 사법 리스크가 몰려올 텐데 본인이 구속되고 그때 방어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대권은 일찍이 물 건너가 버리지 않습니까? 친위 부대가 있으면 그래서 검찰 구속되라든지 뭔가 구속영장 청구할 거는 더 이상 없어요. 구속영장은 없죠. 이제 다 이제 뭐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 끝나고 나면 그 외 여러 가지 압박 요건들이 저는 다시 제2, 제3의 압박 요건들이 몰려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가 있는 게 그 위증교사 사건 있잖아요. 그건 사실 총선 전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심 판결이. 이미 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부 교체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온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위증교사 의혹은 1심은 조만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의외로 뒤틀릴 수 있죠. 물론 그렇죠. 유죄를 받으면. 아니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도 지금 지난주에 뭐 검찰이 다시 소환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옛날 거 다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 이후에는 엄청 밀려오는 그 엄청난 사법의 물결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요. 특히 그 불체포 특권 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이 부분이 너무 숫자가 많고 너무 컸다. 이 부분이 저는 이재명의 강력한 트라우마로 저는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측근들은 보통 이 공천 국면은 항상 시끌시끌한 거고 공천이 완료되고 3월 중순 지나가면 국민이 또 바뀐다. 이렇게들 표현한다는데 바뀔까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죠. 한 달밖에 안 남아.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이제 공천 국면이 마무리되면은 좀 바뀌긴 바뀔 겁니다. 문제는 비례대표 공천이 있잖아요. 또
비례공천 구조를 보면 이 국민의힘 쪽보다 이 민주당 쪽이 훨씬 복잡합니다. 뭐 새진보연합 있죠, 진보당 있죠, 뭐 새 비례연합 정당 만든다고 그러죠. 이 안에 이 구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 쪽, 국민의 미래라는 그 위성정당에 비해서 이쪽의 정당이 훨씬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공천 파동이 계속 가기 때문에 완전히 공천 파동을 잠재우고 국면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 가지고. 근데 그러기도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이 암초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그것까지 끝난다면 무슨 새로운 이슈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슈 많죠. 왜냐하면 지금 그 과거 어느 선거보다 뜨거운 격전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영화 한 편보다 더 재밌는 뭐 당장 계양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마포리 누가 이지 정청래 함은경 그 다음에 또 화성을로 가는 이준석이 저거 이기나 엄청난 흥미진진한 격전지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민들의 시선이 확 분산이 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 편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는 그런 효과. 글쎄 그건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한 건 이재명 대표 측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지만 3월 중순 넘어가면 또 바뀔 거다. 자기네 지도가 올라갈 거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흥행은 거기서 각각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게 되는 그러면 또 이 공천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럼 거고 기억 속에 사라지는 민주당 거죠. 표의 결집 현상이 또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따지면 이럴 수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이 집권 세력에 이게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책임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태원 참사 관련도 그렇고 뭐 잼버리도 그렇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묻혀져 있어요. 민주당 공천 문제 때문에 빨리 공천 국면이 어떻게든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하한층이 있을 거예요. 지금 30%까지 더 이상 안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러다 진짜 지겠다. 게다가 공천 국면도 바뀌고 언론도 점점 다른 쪽의 이슈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면 조금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워낙 지금 민주당 우위의 선거 구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과연 그걸 만회할 정도 되겠느냐는 별개의 문제겠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뭐 16% 이상의 차이로 났었죠. 이겼던 민주당이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5% 이상 뒤처지는 식으로. 그럼 한꺼번에 한 20%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국면 전환이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고요. 1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김민희 씨. 네, 교통량이 늘면서 곳곳으로 사고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와 또 북방 2터널에서 북방 1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춘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로는 덕소 3패부터 강일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남이 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졌고요. 더 가서는 오창 휴게소에서 증평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청주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또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서초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양재부터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안터널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탄부터널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정우터널에서 정안나들목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종안분기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최 교수님.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탈당, 입당 다 자유다. 그게 가장 떠오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되고 이제 그 작가 그리스 작가의 묘비에 올린 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다. 자유다. 그 말이 가장 떠오릅니다. 어쨌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최진 원장은 금주에 한마디. 반마디 없어요. 저리 가요. 계양을에서 나오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의원이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던 고객이 외쳤던 얘기인데 언론이 정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판의 극혐 양극단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내준다.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 반맛도 없고 같이 결혼도 하기 싫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이런 양극단 정치가 그렇죠.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가지를 읽겠습니다. 역시 계양을은 민주당과 특정 지역의 그런 텃밭 지지세가 좀 세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무한을 당하면서도 원희룡 후보가 좀 대처를 무난하게 했기 때문에 참 그렇다. 앞으로 이 계양을에서 보고 들을 것 흥미진진한 요인들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아까 최진 원장은 뭐 맞춤형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뭐 몇몇 곳에서 그런 이 표적 공천 같은 것도 하고 화제의 지역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언론에서의 분석들이 역대 그 여당 쪽의 영남 지역 물갈이 폭 이거에 비해서 너무 현역 물갈이가 없다. 그냥 다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러면 장제원 의원 하나 안 빠지고 이른바 뭐 친윤 찐윤 하는 분들 다 공천 받지 않았느냐. 뭐 물론 뭐 대통령실 출신이나 검사 출신으로 완전히 그냥 그 도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지는 거는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런 현상은 안 벌어져도 현역 의원 그대로 다 살아남으면 도대체 무슨 혁신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지적할 만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뭔가 딱 국민들이 가슴에 와닿을 바로 저거다라는 그런 그 공천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그러게요. 한동훈 분명히 지적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외부 인사라든지 혹은 한문경에서 올려온다든지 이런 맞춤형으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상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감동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저는 많이 못 줍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워낙 요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덕을 보고 있는 측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정도로 조용한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있겠다. 민주당 덕을 톡톡히 본다. 최 교수님은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은요. 저는 50% 100%라고 생각해요. 민주당하고. 비슷비슷하다. 물론 이제 소리가 이쪽이 더 요란하긴 한데 민주당이 가만히 보면 대단히 영리하게 공천을 하는 겁니다. 영리하게. 지금 사실 지금 뭐 주말에 그 영남에 3명 의원이 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뇨한 혁신위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이제 들어맞았어요. 친윤, 중진 이런 불출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뇨한 혁신이 무용론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결국 무용하게 됐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윤 중에서 중진 그리고 보세요. 저기 이 영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 거의 다 살아났거든요. 맞아요. 권선동, 윤한홍, 이철 그분들은 뭐 영남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들은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쪽에 친명의 핵심들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워낙 이쪽에 민주당의 의원 수가 많고, 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유난히 그 스포트라이트가 많고 사월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적게 보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 겁니다. 50% 100%다. 그래서 아까 무슨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50% 100% 말씀드리려다 얘기 안 했는데 처음에 공천 특징 이거 제가 그 견리사이 그 얘기했잖아요. 견인수명 거기에 제가 50% 100% 말씀드리려다가 그럼 양당 다 얘기하는 게 돼서 약간 피했었는데 50% 100%예요 사실. 이런 걸 그 논어에서 맹자에서 말하는 50% 100%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저는 뭐 그 의견은 좀 많이 다릅니다만 일단 공천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천의 민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을 하느냐 그거는 그 공천할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절차의 공정성, 민주성을 띠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을 공천을 주든 아웃시키든 얼마나 절차의 민주화된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많이 점수를 깎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영표, 임종석 이런 분들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예. 이런 게 문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왜 컷오프 됐는지 왜 잘렸는지 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네, 못하죠.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건데 일단 이 선거라는 게 어떤 기득권들 너무 한 곳에서 오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갈아줘야 돼요. 네, 그건 그게 동의합니다. 이름이 공천 네. 혁신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네. 국민의힘이 잘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조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지 국민의힘이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공천이라는 게 정성평가가 기본적으로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나 이 권력의 입김이 다 개입이 됩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난하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건데 국민의힘 보세요. 뭐가 바뀐 게 뭐가 있냐고요. 희생 헌신 없죠.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말했던 건 그건 전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최진 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람을 수혈해서 잘못된 21대 국회를 바꾸려면 21대 국회를 많이 한 사람은 배제돼야죠. 그게 혁신 공천 아닙니까? 그러면서 볼 때 국민의힘도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낡고 한 지역에 오래된 구태 정치인들 제가 동의하거든요. 근데 아주 비슷한 똑같이 낡고 구태 정치인인데 친명만 다 산다. 이건 엄청난 불공정하죠. 아니, 그럼 그 물론 논리가 제가 안 불공정한 걸 인정한다. 100% 받아들인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그럼 그걸 안 됐는데 틀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친윤 뭐 찐윤은 다 살아남았으니 똑같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잘 부각되지 않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 그 시끌시끌한 이 국면이 조금 지나가면 국민들이 냉정하게 뭐 국민의힘은 뭐 잘한 게 있어? 라는 식의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른바 제3지대 쪽 얘기로 가는데 우선 민주당에서 시끌시끌해서 나오겠다는 설훈, 홍영표 뭐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뭐 이른바 뭐 민주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일단 그분들이 나오면은 어딘가 이제 소속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연대라는 게 과연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 그 세력화를 하긴 할 겁니다. 아마. 그러게요. 그러나 그게 강력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민주연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의미 있는 득표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전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뿔뿔이 행동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분은 무소속, 어떤 분은 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2008년도에 친박연대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한 그런 대우를 형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떨어진 현역 의원들이나 중진 정치인들이 합한다고 해서 합류한다고 해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이낙연 대표, 신당 제3지대 간판 스타인 이런 간판 스타가 얼마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알고는 임종석 의원 같은 거 상당히 좀 파격적인 시도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제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어떤 시도요? 예를 좀 민감합니다만은 이제 뭐 하긴 주위 분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호남에서 출마한다든지 호남 출마. 무소속으로? 아니면 무소속이나 혹은 새로운 미래 쪽으로? 미래든지. 예. 지금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 같은 광주 지역 같은 몇 군데 여론조사 돌렸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서구의 이낙연뿐만 아니라 또 이용석 전 광주시장이라든지 서구 가불에 동시에 돌리고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하면 광주 전남에서 한번 승부수를 보자. 지금 광주의 현역 의원 가운데 이번에 공천 안 된 분들이 꽤 많죠. 네, 많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이낙연 지금 대표가 지금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려다 말았죠. 취소했어요. 3월 3일 하다가. 예. 그것도 제가 좀 알기로는 지역구를 좀 바꿔라. 조정하기 라는 위해서. 얘기가 조정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주변에 그런 제안들. 그 서구를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강한 제안이 와서 순간 멈췄다고 보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임정수 고향이 장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게 된다면 뭔가 다시 그림을 좀 그릴 그 필요성을 긴급하게 느꼈다는 그런 좀 정보를 좀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탈락한 의원들을 조금 더 수적으로 규합해서 예.
호남 광주를 중심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본다. 예.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언론에 보면은 광주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뚝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뭔가 민심이 요동치니까 다시 한번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듯이 뭔가 해볼 수도 있다. 네, 예, 그렇죠. 해볼 만한 데가 호남인 거죠, 사실. 어디서 지금 해보겠습니까? 그나마 해볼 만한 데는 그나마. 거기다. 거기다가 지금 공천 파동이 간단치 않아서 광주 이를테면 친명계만 다 꽂았다 하고, 그리고 현역을 그렇게 한꺼번에 몽땅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공천에서, 호남에서, 특히 광주에서. 예. 그리고 그 떨어진 의원들이 또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물살을 타면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 시나리오를 저도 뭐 일리가 있다고는 보는데 아니 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나마 전략적 포석을 할 만한 살만한 겁니다. 할 만한데. 노선은 그거밖에 없죠. 이게 네, 네. 근데 이 호남 광주 제가 뭐 정확히 그쪽의 정선 잘 모르겠는데 이 지금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권 이 윤석열 정권이 워낙 심판해야 돼서. 이우니까 이 부분을 견제하려면은 그 전략적 투표를 하는 데가 호남이거든요. 맞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 그럼 이제 야권이 지리멸렬되는 거니까 그럼 윤 정부에 대한 이 견제나 이 비판력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의외로 파괴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래서 광주에 가서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광주 전남에서 더 선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쪽에 이제 연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 정치를 잘하는 분들이. 그래서 최근 들어 아까 말씀한 대로 민주당 지지도가 너무 떨어지고, 예. 그래서 차제 뭐 다시 투톱으로 경쟁시키면은 알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반윤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근데 뭐 아직은 아무튼 그 여론조사상에서 새로운 미래가 뭐 상당한 숫자를 기록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더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호남 광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적 포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부터 좀 봐야 되고요. 조국 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로운 미래나 개혁식당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비례정당 찍는다면 어디를 찍을 것이냐 이런 응답에 대해서 결과도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중도로의 의원 확장력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예. 그런데 워낙 그 강성 팬덤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예상외로 그렇게 나온단 맞아요. 말이죠. 그렇다면 비례나 이런 쪽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민주당 범민주당 지지 세력들 중에 과거부터 네.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은 분들 꽤 있잖아요. 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정의당을 안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찍 그럴 이런 가능성이 꽤 꽤다.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그쪽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 그러니까요. 지지하는 분들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처음에 지금 조국 혁신당입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는 별 이제 의미 없을 것이다 했다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과거의 뭐 조국 사태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측면은 놔두더라도 말이죠. 현재 이 공천 국면, 이 선거 국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장관의 영향은 의외로 생각보다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양극단 세력이 두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태극기 세력하고 촛불 세력하고. 근데 태극기 세력은 사실 현저하게 약화됐어요. 사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예. 약화됐는데 이 촛불 세력은 어떤 분노,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갈수록 세고 강해졌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극성 뭐 지지층이 총 결집한 그 덩어리가 바로 이제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오히려 조국 신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저렇게 투쟁력이 약해가도 어떻게 되겠느냐. 조국을 위해서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민주당 친명계보다 훨씬 센 세력들이 바로 조국을 뭉치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가지만은 마음에 안 든다. 이를 뭉치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뭉쳤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우석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한 몇 석? 한 3석 정도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현재 지금 추세로 뭐 누구는 6석도 지금 얘기하고 언론에 나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로 저는 봐서는 뭐 일단 한 2석 이상만 나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로 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 새로운 미래보다 조국 혁신당이 더 나와요. 의석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3석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세수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조금. 그래요? 생각보다는. 젊어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올 것 세수는 같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바람직한 겁니까? 아주 바람직하다 보진 않아요 전혀. 저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데 거죠.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만드는 그 연합 정당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형. 네. 거기가 타격을 또 상당히 많이 꽤 받죠. 받겠죠. 꽤 받을 거예요. 민주당한테는 어쨌든 악재입니다. 조국 그러니까요. 출연이 악재는 악재예요. 저는 뭐 다른 쪽은 큰 영향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똘똘 뭉친 이 강성 지지층이 결집한 거기 때문에 예. 그 결집을 얼마나 표로 연결이냐 문제지. 다른 데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은 다른 측면에서 아니, 왜냐하면 중도 이탈. 조국 혁신당을 찍을 사람들은 민주당.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을 찍겠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을 안 찍으면 예.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이 의석을 또 줄어들게 되는 건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같은 정당 아닙니까? 같은 범위로 하면 민주당 위성 정당이나 조국이면 정당이나.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아니 근데 이제 현재 비례연합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모처로 하는 그 위성정당이 조국신당은 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예. 갈라진다고요 표가. 결국은 비례해서. 저는 뭐 어찌됐든 큰 흐름 속에 같은 흐름이라고 보는데 요 흐름들 조국이 몇 프로고 지지율이 몇 개 오른다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얘기하지 않는 중도 이탈표 이게 무섭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에서 접전지나 박빙 지역에서 상당 부분에서 중도 이탈에서 민주당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네, 보이는 득은 당장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실 네. 손해는 엄청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우려스럽게 봐야 되고 뭔가 그렇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또 공천 마무리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고 새로운 미래의 어떤 호남 기반의 전략적 선택이 포진을 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홍서범이 부르는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